정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티비터스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와주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에 보답을 하고 정말 2배 이상, 5배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과 경험을 빗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이 내 집 마련에서는 서울 지금 현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문적인 어떤 부동산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내 집 마련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이렇게 시연을 해드리고 마지막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많죠. 빌라, 오피스텔, 빌딩, 토지, 지산, 리조트형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이 아파트도 오늘 보셨지만 청약, 재건축, 재개발, 기존 주택 구매 엄청나게 많죠.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이 하나만 잘해도 전문가라는 소리 듣고요. 이 하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하나,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고 이 부동산 안에도 여러 종목이 존재하고 이 종목 안에서도 기교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한 게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동산 투자 너무나 방대하고 우리가 이번에도 준비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투자하거나 이런 방법론들도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는 이런 어떤 종류별로 나뉠 수도 있지만은 투자를 수익형으로 할 것이냐, 차익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타입으로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월세를 받는다라던가 어, 뭐 달달이 현금의 흐름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가를 내주어서 월세를 받는다라던가 아니 빌딩을 소유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수익형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차익형이라는 것은 매매가가 상승을 일으켜서 실제 큰 어떤 목돈을 벌어가는 형태가 차익형이죠. 그게 5년 후에 가져갈지 10년 후에 가져갈지 이런 형태로 분명히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상황과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수입의 형태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이 옳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형이라고 해봤자 우리의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큰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익형을 적립식으로 모아도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익보다 이 수익형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자본을 크게 키울 때는 차익형 투자를 많이 하고요. 이제 내 자산이 커져가지고 이 자산을 지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수익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익형 투자가 어려웠을 때는 보수적으로 또 수익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꼭 하나가 최선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으니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부동산 투자가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쉽습니다. 이 쉽다라는 표현은 뭐 많이 딸 수도 있다. 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쉽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포커싱을 하는 부분은 잃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잃지 않을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황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황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해보면 황금성이 좋은데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황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투자. 말 그대로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보통 최소 2년, 뭐 4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 번 일으킬 만큼 황금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하나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것은 단연코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수요가 많고 공급도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비율이 뭐 80%가 넘는 데들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빈 땅도 없고 아파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50%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크고 그 비중도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충분한 어떤 부동산은 아파트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황금성도 부동산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거래가 많고 수요와 공급이 많다 보니까 거래 그 시세가 촘촘하게 찍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시세는 누구 한 명이 쉽게 왜곡시키거나 시세가 찍히지 않아서 이 가격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아파트들은 아주 이제 소규모 아파트라던가 아주 대형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아파트 외에는 거래가 촘촘하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지만 빌라 같은 신축 빌라 사건들이 사실은 그런 시세들이 명확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 투자에서는 그런 부분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라던가 매매가가 다 시세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 아파트의 시세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아파트 투자의 또 장점이고요. 또 세 번째는 레버리지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레버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이 5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동산을 5억까지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7억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출을 2억 정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동산의 가장 큰 레버리지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5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5억인 아파트인 거를 5억을 내 돈을 넣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 더 크고 좋은 자산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뭐 대출을 받아서 주식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자도 무시 못하고 약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동산 거기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세금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가 왜 좋은지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투자까지 하면 좋다라는 거는 잘 아시겠는데 그러면 이제 전망을 잠깐 해볼까요? 음, 자,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되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가 천천히 시간을 갖고 토크나 이런 부분에 좀 나누도록 하고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지방 투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눠서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수도권에 할 거냐 지방에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망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도권은 너무 비싸서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 장표들도 좀 더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 투자를 할지 내가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 상황을 보니까 20평대 기준 평균 매매가가 9억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강남 기준으로는 강남 한 40%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북이라던가 그나마 좀 싼 쪽은 60%. 그러니까 신축이나 준신축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60% 중후반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평대 기준으로 평균 투자금이 지금은 4, 5억이다. 말 그대로 매매가가 4, 5억이라는 뜻이 아니고 평균 매매가가 9억인데 그렇다면은 전세가 지금 보통 한 4, 5억 정도 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9억짜리 집을 살려 그러면은 내 투자금이 최소 4, 5억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장의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도권 매매가는 저렴하나 투자금이 많이 드는 시장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9억이고 4, 5억이 든다고 하는데 저렴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3급지,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의 아파트입니다. 평균의 아파트인데 작년 상승장에 12억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한 8억 후반까지 떨어져서 지금 9억대까지 지금 다시 반등을 한 아파트가 서울의 평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고점 대비 이만큼 싸졌다라는 거죠. 정고점 대비 이만큼 싸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렴해졌다라는 뜻이지 뭐 이 가격이 뭐 저렴하다. 저 파트너는 뭐 왜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고점 대비 싸졌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16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었죠. 그쵸? 이때는 실제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매매를 하고 실제로 전세가를 받아서 모피 투자나 플러스 투자도 할 수도 있는 시장이었어요. 결국은 어 다른 사람 전세금으로 집을 내가 소유하고 심지어 전세금을 많이 받고 내가 투자금을 아껴 쓰면 좀 싸게 사면 심지어 그 전세금이 어 내가 오히려 돈을 벌고 집을 소유할 수가 있는 시장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금이 4, 5억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뜻이 투자금이 많이 드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은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집을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가 자산이 적더라도 좋은 집을 잡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시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서울시장에서는 다시 요약을 하면 가치 대비 매매가가 싼 아파트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 30% 빠진 아파트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거는 정고점 대비 20% 30%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해도 길게는 5년이나 10년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잃지 않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서울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전세가율이 낮아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좀 진입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지금의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가치 대비 매매가가 싼 아파트가 많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해봤냐면 지금은 서울 집이면 전국 대비 비교적 똘똘한 집들입니다.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들입니다. 그런 집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대비 지금 매매가가 싸진 건데 이런 것들 중에
충분히 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안 좋은 것들을 여러 채를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똘똘한 한 거 하나 이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집이 정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싼 가격에 가치 대비 저평가된 어떤 아파트를 고르는 어떤 투자법이 지금은 대세 투자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보는데요. 어, 뭐 이해가 되시면 지금까지 속도나 이해가 너무 어렵지 않은 1 한번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다 들고 계셨군요. 예, 네네. 너무 반응이 없으셔 가지고. 네, 좋습니다. 재미는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을 매수하면 바로 오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많은 그냥 준전문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가격이 싼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동산이 오를 것 같아서 바닥을 잡아서 사는 게 사실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적당히 싸다. 내 기준에 부합되는 집의 가격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것을 5년, 10년 보유한다라는 마음으로 사고 기다리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싼 자신, 무조건 싼 거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가격, 자산을 모아가는 형태로 매수를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살 때부터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리고 근시일 내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5 년, 10 년이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고 뭐 떴다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딩방이라든가 이런 뭐 아니면 옆에서 누가 샀다더라 해 가지고 같이 편승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결국은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쌀 때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이거를 지켜나가는 소신 있게 지켜나가는 형태의 투자법을 꼭 부동산에 적용해 보시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사회초년생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나는 서울 투자할 종잣돈이 모자랍니다. 서울 투자는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지방에도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문가들도 그래요. 아직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먼저 기회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분명히 지방에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가급적 지방은 광역시까지 좀 봐 주시면 좋겠고 광역시도 분명히 선호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군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긴 한데 그런 지역 근교에 있는 1 급지나 2 급지 정도의 아파트 정도라면 지금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 부동산이 지금 힘든 시기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는 강주나 더 하급의 광역시보다 가격이 더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수도권보다는 늦게 올 수 있지만 분명히 기다리면 지방에서도 큰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지 꼭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서울 투자가 여의치 않으면 굳이 하실 필요 없다. 지방에 좋은 곳을 찾으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 서울이 오르면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번 상승장은 7년간 기회를 줬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은 기본적으로 인제 지방보다 사이클이 더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한번 상승장을 타면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먼저 2 년, 4년 해서 스노우볼을 굴려 가지고 내 목돈을 만든 다음에 지방은 내가 2 년이나 4년 정도 단타로 해서 익절하고 다시 서울로 진입한다라는 계획으로 지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갈아타기 하실 분도 계시고 지금 깊숙하게 찔러 넣으려고 이제 칼을 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질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선점의 기회로."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지금 부동산이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21년 하반기, 22년 초까지 정고점을 찍고 보면은 지금 횟수로는 지금 3 년차 하락장이라고도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 여기서는 "뭘 그게 하락장이냐. 지금 정고점까지 다 오른 집들이 얼마나 또 많은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시적으로 지표로 따지게 보면 지금 3년 동안 하락장이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준비해 나시기에 너무 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분명히 기회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나쁘지 않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면 절호의 어떤 좋은 투자의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18년, 21년 같은 매매가의 급등 기대는
내려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자라는 목표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고 이 인플레이션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가 쌓아지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 한 번의 투자로 여러분들이 바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나는 한 방에 이번에 투자로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거야. 이런 형태를 기대하시고 몰빵식으로 하든가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적절한 레버리지나 내가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한 약간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이런 형태의 투자를 저는 권장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시장 중에 이제 마지노선 단지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매매가가 정고점이 7억대였고요. 지금 현재 5억까지 내려와 있는 지역이죠. 분명히 서울에서도 비선호하는 단지다 보니 반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2010년에 2배 이상의 상승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10년이면 뭔가요? 14년이죠. 14년도에 매매가가 2억 중반이었죠. 2억 중반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2억 초반이었죠. 결국은 서울의 이런 하급지 지역에 있는 비선호 단지도 10년이니까 매매가가 어떻게 됐죠? 2억 초반에서 5억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장기 동행할 수 있는 자산은 시간을 먹고 결국은 자랍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먹는 거고 이 전세 밑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전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먹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이런 비선호 단지, 지금 반등도 안 하는 단지는 나중에 더 떨어지거나 매매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할 단지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 싸졌죠. 7억에서 5억 내려가면 지금 몇 퍼센트 빠진 겁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30% 이상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내 자산에 맞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실거주로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결코 잃지 않는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장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시스템 투자에 관심 있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시스템 투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채를 보유하는 걸 시스템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스템 투자에 대한 더 진정한 의미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는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싶다. 상승장에 두 개가 동시에 오르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계신다 그러면 먼저 이제 내 집 마련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자산 그 다음 어떤 자산을 또 모으고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줄여 가지고 투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한 다음에 다음 집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두 채를 가져가는 어떤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 다주택이 좀 어렵지만 지금 2주택까지는 비과세고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도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2주택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고 이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돈이 일을 해서 내 자산이 똘똘한 곳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시스템 투자라던가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투자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용이한 어떤 시기나 형태가 왔을 때는 이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오프라인이나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시스템 투자형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내가 엉덩이에 많은 자산을 깔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엉덩이를 최소한 깔고 실제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시기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더욱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전세가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자, 2년 뒤, 4년 뒤에 앞으로 꾸준히 전세가가 올라와주면 투자금 회수와 증액분으로 재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A라는 주택이고 B라는 주택은 전세를 끼고 산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2년, 4년 후에는 그 집이 전세가가 오르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전세금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는데 2억 5천을 저한테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자, 4년 만에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4년 만에 5천만 원 이상을 모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 투자를 했었을 때는 이 전세가가 올라감으로써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내가 노동으로 버는 금액에다가 더해져서 훨씬 더 똘똘한 또 하나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대까지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세가에도 집중을 해보시라라는 부분을 서울시장 현황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교를 잠깐 해볼 텐데요. 2016년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금 16년도를 보시면은 전세가 빨간색 이렇게 내가 줄을 그어놨죠. 이 부분이 지금 12년, 14년도의 매매가를 지금 전세가가 따라잡았죠.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에 투여된 투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6년, 18년도만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이 단지에 투여된 제 투자금이 없어요. 처음에 12년도에 샀을 때는 이 갭이 한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내 투자 금액이 1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2년, 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세 비용으로 다시 다 돌려받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그 사이에 벌어놓은 돈으로 다음에 투자가 또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시스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 하나만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보다 이런 형태로 2개, 3개 이런 형태로 늘려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엄청난 그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점을 정리하면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할 만한 단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보다 보면은 전세가가 반등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 수요가 탄탄한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전세라는 건 뭡니까? 투자 가치는 일절도 없어요. 거주의 가치대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나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지역에 사도 이 돈을 내고 살 수가 있어. 라는 금액이 그 전세가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삶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들이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학군지라든가 뭐 교통이 좋은 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고 또 신축 아파트들 집이 쾌적하니까 또 전세를 많은 비용을 내고 또 살겠다라는 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차 수요가 탄탄한 단지고 지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할 만한 단지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가는 대부분 저렴한 구간입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좀 작년 말부터 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중후반까지 지금 서울이 평균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매매가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전세가는 지금 대부분 저렴한 구간이라서 이 구간이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서울은 공급 물량이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망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가가 얼마만큼 오르냐가 여러분들이 매매가 못지않게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그 트래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가파르게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매매가를 올리거든요. 물론 그 입지마다 다르지만은 하급지일수록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매매가는 더 오르다가 한꺼번에 드디어 매매가가 갑자기 오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오르는 흐름을 보고 그 방향성과 그 기울기를 잘 모니터링 해 보시면은 그 매매가도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도 너무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현황 정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주는 파트너고요.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시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하자. 서울 투자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보는 게 아니고 5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집,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이 있는 곳으로 하자. 그렇게 2가지를 요점을 정리하셔서 서울 투자는 이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7단계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내 집 마련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방법 선정을 하시면 돼요. 나 일반 매매를 할 거냐? 나는 무주택자 있고 지금 청약 통장이 있고 가점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좀 지켜볼 거냐? 아니면 싸게 사는 게 나는 중요하다. 나는 부지런하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라는 분들은 경매 이런 형태를 어 선정을 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 매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매매로 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얼마고 대출 얼마마다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내 집 마련할 후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다 할 건지, 경기도에다 할 것인지, 지방에다 할 것인지 이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 예산에 맞는 단지가 어느 단지인지, 어느 지역 그 동인지, 어느 구인지 이런 것들을 넓게 좀 보셔야 되겠죠. 최대한. 이런 형태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셨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템플릿 드렸죠. 임장 보고서 형태로 입지 분석을 하고 위상을 조사하고 가격을 분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단지가 어떤 호재가 있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정리해 보면서 내가 예산에 맞는 지역은 A, B, C, D, E였지만 나는 A, B, C 순서대로 볼 거야. 절대 F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런 형태의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조사가 끝나면 이제 바로 물건을 사러 갑니까? 지금 매수 적기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조사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나 조사는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해놓고요. 이제 시세 트래킹을 하고 내 조건이 부합되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 조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매물 조사도 미리 내가 지금 당장은 투자하기 힘들더라도 매물 조사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조사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방문 중에 이 매물은 뭐 지금 타입이 어떻고 그다음 수리할 게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고 아니면 집주인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급매로 나온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이제 방문한 후에 어떤 식으로 뭐 그 매도자의 어떤 사정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중 후에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은 임장도 하고 이런 어떤 꿀팁이라든가 전략까지 정말 이런 하나만 적용해도 여러분들이 2천만 원, 5천만 원을 버실 수가 있거든요. 내고를 통해서도 벌 수 있고 그 매도자의 어떤 사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좋은 가격을 협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가져가는 게 사실 부동산 투자입니다. 주식하고 많이 다르죠. 버튼을 누르는 주식 투자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협상하고 심리를 이용하고 여러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거래가 되는 내가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만 보면 되는 게 아니겠죠. 그 주변에 있는 환경,
병원이 있는지, 학교는 가까이 있는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호재가 있는지, 역세권인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래가 됐을 때는 거래 전에 내가 챙겨야 될 게 무엇이고, 거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심하셔야 되고, 거래 후에는 어떤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이 사실 이 하나하나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정된 시간에서는 이 정도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막연하신 분들은 이 7단계 항상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은 하실 수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집 마련 하라 그러면 뭐 못하지만 이런 장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투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집 마련 수익성 극대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하고는 약간 컨셉이 다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고급, 좀 복잡하게 가져가는 형태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집을 소유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집을 전세로 2억에 살고요. 전세 5억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 5억입니다. 5억인데 내가 전세로 2억짜리 집을 살고요. 그 다음에 실제 5억짜리 전세고 매매가가 전세가 4억짜리고 그 다음에 매매가가 7억짜리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집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5억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짜리를 산 거죠? 7억짜리를 사고 저는 전세가 싼 2억짜리 집에 사는 거죠. 전세가 2억짜리 집에 사는 거죠. 내가 거주하는 집은,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 깔고 있는 자본은 2억으로 사는 거고, 투자는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 3억으로 7억짜리 집을 산 거죠. 맞나요? 맞나요? 했을 때 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5억밖에 없지만은 7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나 좀 더 내가 좀 늦었다, 남들보다는 지금 빠르게 자산 증식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오늘 뭐 몸테크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몸테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집이 지금 일산이거든요. 근데 서울에도 집이 있고 4주택까지 보유했고 몸테크를 20년 동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자랑 삼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든 어디든 썩다리 아파트에서 20억 주고 30억 주고 그런 찬바람 불고 샤시도 고쳐서 살겠지만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 뭐예요? 다 그런 꿈이 있고, 나 이런 거 살더라도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어떤 비전을 보고 그러면서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편한 집 살고 싶고 신축에 살고 싶고 내가 이사 가기 싫으니까 내가 보유한 집에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이런 형태로 하는 투자로 한다는 건 평범한 투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투자입니다. 좋은 타이밍과 좋은 시기에 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어떤 방법론을 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좀 더 욕심이 있으신 분, 나는 좀 고생해도 훨씬 더 남들보다 남다른 속도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꼭 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은 지금 투자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주 가치보다는 지금 그 서울 투자가 최근에 25% 이상이 다 지방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외지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방 사람들도 지금 투자가 가능한 것은 장차적으로 오를 수 있고 공급이 적어서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곳은 서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다 서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1급지부터 5급지 이 분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30평대를 보유한 것보다 내가 2급지, 1급지 정도로 간다 그러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급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자산 증식이 쉬운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 집을 줄여서라도 상급지로 목표를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 방법처럼 거주와 투자까지 분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 되는 지역과 투자에 더 좋은 어떤 지역을 분리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생각한 금액대보다 훨씬 더 똘똘하고 더 잃지 않을 수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식으로 내 집 마련 후보들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프로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서울에서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내 집 마련 후에는 두 가지 전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급지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텐데, 이때는 하락장에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죠. 근데 같이 10%씩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억짜리가 10% 빠지면은 1억이 빠지죠. 근데 5억짜리가 10% 빠지면은 얼마 빠집니까? 5천만 원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락장에 5천만 원 손해보고 팔고 상급지에 있는 10억짜리를 1억이 빠진 걸 살 수가 있죠. 말 그대로 그 전에는 5억 차이가 났었는데 하락장에는 4억 5천으로 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락장이 됐을 때에는 상급지로 더 갈아타기 좋은 시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또 하락장에는 나는 더 좋은 상급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상승장에는 더 상급지에 있는 물건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 상급지를 더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하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스템 투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 2주택 전략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꼭 똘똘한 한 채보다도 적당히 똘똘한 두 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A라는 주택을 먼저 사고 B라는 주택을 뒤에 사게 되면은 이 A라는 그 B라는 주택을 사고 2년 후에 A라는 주택을 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내가 본 수익 그대로를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을 해보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의 조건이 갖춰졌다. 그러면 그 양도세 중간을 먹더라도 채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시기는 단기간에 쉽게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어떤 시기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나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면은 그런 어떤 투자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뭐 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인사이트나 확신이 들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내 집 마련 여기까지 해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다음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떡하죠? 지금 너무 오버했는데. 자, 여러분들 좀 반응 보고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할지 아니면 끊고 오프라인이 던 아니면은 이제 장표를 전달 드리고 채팅방에서 할지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할까요? 12시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내용이 아깝지 않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한번 욕 먹더라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국기 때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기 때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인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국기 내용이고요. 내 집 마련 탐색 방법은 다음에 한번 알려드려도 돼요. 그래서 국기 때 들으신 분들은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할게요. 질문 답변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입지 핵심 요소라고 해가지고 직장, 교통, 인구, 환경, 공급 이렇게 5가지 꼭 챙겨보시고 임장 보고서로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열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이버 화면 보이시죠? 지금 노년 신동아 파멜리에라는 아파트인데 강남이네요.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이 교통이라던가 입지라던가 학군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강남에 지금 3호선, 신분당선, 7호선 지금 뭐 영만 몇 개죠? 3개 이상이죠. 이런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최저가가 16.5억에 있습니다. 16.5억인데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역 하나밖에 없는 데들 이런 데를 보면은 20억대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잠원동인데 이 잠원동 보면은 막 29억, 30억 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5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 아파트 노년 신동아 파밀리 여기 그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해석이 됩니까? 그 5가지 지표만 보고는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 어떻게 보면은 더 변두리에 있는 여기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보다 가격이 이렇게 낮은지가 쉽게 설명이 안 되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냐면 어떤 대상을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는 정도를 선호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도 당연히 사람이 사는 거고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선호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호도라는 것은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의식적, 행동적 차원의 경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사실 이 선호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데 10억을 더 줄 만큼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해가 쉽지가 않죠.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부동산을 그 입지 분석을 하는 그런 지표들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호도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선호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호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매매가는 크게 2가지로 더해져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심리는 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입지는 땅과 건물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교통이 좋고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입지죠. 말 그대로 불변의 법칙이죠. 이 입지는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입지인데 그 옆에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 심리라는 게 사실은 선호도에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이거를 부동산에서 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상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더 해볼 텐데 먼저 사람은 아시겠지만 과시욕이나 인정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하면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나 반포 살아. 나 아크로에 살아.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이 반포에 살아, 아크로에 살아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포는 그냥 서초구잖아요. 나 서초구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대장, 강남보다 더 뛰어난 데가 반포기 때문에 나 반포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시욕이고 인정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없으신 분 없죠?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위상이다라는 거고 이것은 실효성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반포 아까 그 잠원이나 반포 쪽에 아파트들이 높았냐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훨씬 더 좋고 부자들이 모여 살고 그다음 한강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원래 부자들이 신흥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용적으로 똑같은 30평대 아파트고 엘리베이터 속도도 비슷하고 다 이러는데도 가격이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서초 포레스타 2단지라는 게 있어요. 좀 서초에서는 좀 저렴한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면 빨간색이니까 좀 저렴하게 한 14, 5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흑석동에 있는 동작구입니다. 말 그대로 서초구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지역이죠. 그런데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훨씬 더 가격대가 높죠. 이 아크로 리버하임은 어떻게 보면 서초구가 아닌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비싼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라는 부자들이 산다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에 동일한 아파트를 놓고요. 빨간색 그대로 놓고 두 번째 아파트 서울대 입구라는 아파트는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5급지인데요. 5급지의 대장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거기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 그렇지만 얘들은 그 관악구에서 1등이지만 어때요? 이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올라갈 수가 없죠. 결국은 관악구에서는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1등이더라도 이 관악구는 5급지이기 때문에 이런 위상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용성이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일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더라도 이 위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상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지역 단지가 형성되는 가치의 차이이고 입지보다 먼저 판단하는 요소이고 논리적인 이해보다는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 비싼 가격을 두고도 이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리고 나랑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결코 나중에는 더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것들이 기대되는 그러한 것들이 위상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거래도 지금 서울이 다 이런 아파트 위주로 지금 다 반등을 해버렸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동산이 갑자기 오를 거야 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반등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정고점 가격까지 오른 가격으로 사는 걸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면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제 타이밍 돼서 사면 이 가격보다는 높게 줘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가격이고 더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매수할 거야 하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논리적으로나 아까 지표, 임장 보고서에 객관화하고 지표로 만들고 정량적인 어떤 수치화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위상, 선호도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두드러진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상급지에 집을 살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실용성 위주로 집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이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3급지 이상의 좀 위상이 있을 법한 아파트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꼭 여기에 사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생기는 요소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정리를 해봤어요. 전통적인 부촌 인지. 그래서 오늘 저기 동부 이천동 가셔서 저기 옷 잘 입은 할머니, 얼굴 새하얗고 뽀얀 옷 단정하게 입은 어린이들 보시고 온 분 계시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사람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위상이 있어요. 나 동부 이촌동 사는데 지금 옆에 있는 마포구가 17억 한다고? 나는 그 20억 아니면 안 팔아. 이런 것들이 위상으로 형성되는 그들만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신축 택지, 흑석동이나 고덕동 같은 걸 보시면은 과거에 빌라나 주택들이 있었는데 대규모 아파트 신축들이 대거로 들어온 어떤 지역들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균질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비슷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리고 택지지구들은 이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길이 나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대규모 아파트들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살기 너무 좋습니다. 상권들도 딱딱딱 있을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단지들이 또 과거의 어떤 위상에서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위상의 혜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요즘은 이제 강남이나 이런 그 중상급 또 한강 라인 이런 쪽에는 브랜드가 이제 하이엔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레미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자이 이런 게 아니고 막 이름이 이제 괴상한 이름이 막 2개, 3개 붙죠. 그렇죠? 뭐 퍼스트지 자이 뭐 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붙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이엔드 아파트도 하나의 위상을 표방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떠올려 보면은 위상을 찾아가는데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왜 서울에 우리가 이왕이면 투자를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은 서울에 해야 되냐? 입지 독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특정한 입지 요소가 다른 지역에 대체 불가능한 정도라는 건데 그 입지 독점성은 일자리, 교통, 학군, 환경, 커뮤니티, 브랜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대체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군지 외에는 뭔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은 신축 아파트로 그냥 다 갑니다. 입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게 어때요? 다 20분, 30분 다 자차로 다니거든요. 말 그대로 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사는 신축이나 브랜드가 더 중요하지 지금 내가 살던 지역의 위상이나 입지 환경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방은 그래서 입지 독점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사실 지금 빈 땅이 없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파트들을 대거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그 입지 독점성이 있다라는 지역들은 굳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들일수록 입지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사주는 게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다. 그래서 입지 독점성을 이해할 때 입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입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과 건물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땅이다라는 거죠. 땅값 떨어졌단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땅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결국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입지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다만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감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떨어지는데 신축 아파트 7억짜리가 있고, 입지가 좋은데 썩다리 아파트, 그러니까 구축 30년 넘고 40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7억이고, 다만 얘는 땅값이 7억이고 얘는 건물값이, 땅값은 1억인데 건물값이 6억인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같은 돈 7억이 있었을 때 어떤 걸 살 거냐? 결국은 그런 거라면 땅값이 6억인 해당하는 지역을 사야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독점성이 강한 지역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위상과 입지 정리라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위상은 수도권 2군 이상, 그다음 3군 일부, 3군에서는 영등포 같은 여의도라던가 그다음 흑석동 뭐 이런 것들이 일부 해당이 되고, 대부분 2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1군부터 5군까지 딱 들으면 기억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이 핵심 거주 요소가 무엇이고 선호도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서 그 입지를 따져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수도권 아파트는 과거 하락장에서 정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썩다리 시간 관계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는 어, 하락장에서 전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뭐 IMF가 터지거나 일시적으로 40% 50%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그런 거래도 있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나 일반적인 경우는 30%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월까지 해가지고 서울에 30% 이상 떨어진 가격들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게 매수 적기였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기는 과거의 데이터 20년 데이터에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알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판단이 훨씬 더 기민할 수 있고 확신 어리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과거 데이터상으로 그래 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10년간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10억짜리 매매가인 집이 있고 전세가 5억이었던 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자, 지금 두 개의 공식으로 보면은 요 전세가율이 10년간 2배 상승했다 하면 요 5년이 된 요 타이밍에 전세가율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그냥 평균으로 보면 7.5억 정도 되겠죠. 왜 그렇죠? 자, 전세가가 10년이 지나면 여기서는 10억이 돼야 되잖아요. 2배가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지나면 평균, 뭐 집마다 좀 다르고 그때 어떤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7.5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는 아무리 심리가 안 좋고 뭐 정말 이건 인플레이션이니까 무조건 올라요. 전세가는 무조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고, 투자 심리는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한국 경제가 무너졌고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얘가 계속 떨어지겠죠.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겠지만, 얘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이 5년 후에 7.5억보다는 매매가는 어떻게 형성된다?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8억이 형성된다고 보겠습니다. 8억. 5년 동안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5억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제 이론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10억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8억으로밖에 못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20% 하락이죠. 30% 이상으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가 하락됐을 때 왜 여러분들이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어떤 작은 근거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를 생각을 못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억이 되던 8억이 되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하락이 뭐 지하도 있는 거 아니야? 1층이 뭐 지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평범한 어떤 투자자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고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2012년, 23년의 부동산 사이클에서 최저 전세가율은 52.7이고요. 지금도 50%, 55%, 8%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이 어렵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가 있는데, 상급지와 하급지를 구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L스, 잠실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 이때 그 부동산 심리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매가는 지지부진한데 전세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뚜뚜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살기 좋은 지역이고 너무나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매가보다는 전세가 상승률이 높죠.
하지만 보시면 매매가도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선수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거든요. 선수들은 지금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가도 빠르게 전세가보다 빠르진 않지만은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평범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 감각 있는 사람들이 보통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전세가 2배 상승 맞습니다. 네, 제가 틀리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이걸로 밥 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3번째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이 시작됐죠.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어떤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좁혀졌죠. 여기까지. 전세가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매매가는 덜 가파르기 때문에 갭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장 저점에 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은 이 2번 구간 시점에 안팎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 사면은 내가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그래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왔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지에서는 어쨌든 1번, 2번 구간이 하락 기간에는 전세가율이 가파르고 매매가도 약간 상승은 일어난다. 그러면서 갭이 좁아진다. 그래서 수익률을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본격 상승장이 되면 이 갭이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는 거기에 비하면 더 오르기 때문에 실제 갭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내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1번, 2번 구간보다는 내가 더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6년부터 22년까지 7, 8년 동안 어디에서 사도 어땠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도 어땠어요? 몇 억씩 벌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주식과 다르게 뒤에도 1, 2년 이상 길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수한 장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때 투자를 해도 결국은 잃지 않고 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배웠으면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너무나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상급지 아파트 매수 타임을 좀 알아봤고요. 자, 반대로 하급지에 있는 매수 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구간보다는 상급지와 하급지를 비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하급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전세를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급지는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는 안 올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갭이 더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들은 그 2번 구간, 갭이 좁아지는 구간이 여기는 조금 길게 걸리는데 하급지는 이렇게 짧게 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리고 매매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짧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싼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 짧다. 이런 상승장 아파트보다 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얘들은 전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매매가도 이렇게 또 이제 뒤늦게 오른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제가 요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PDF로 만들어 가지고 다 배포를 할 테니까 나중에 시간 관계상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기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긴 하잖아요. AI도 학습을 하지만 결국은 근데 AI보다 사람은 결국은 망각의 동물이고 결국은 학습을 또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특성상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의 전략을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전세가율 우리 집중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가율은 매매가분의 전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에다가 거품 투자 가치를 더한 거다. 말 그대로 거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투자 가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상, 입지, 선호도 이런 것들이 투자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해석해 보면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에 거품이 덜 끼어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가율을 꼭 보세요. 과거의 상승장, 우리 아까 전 장표에서 보시면 지금 이 구간 보면은 전세가율이 특히 이런 데들은 거의 뭐 90%, 80% 후반까지 다 갔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투자 가치 거품이 싹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매수했었을 때는 결국은 매매가 전세가보다 낮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는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무리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세가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역전세를 맞거나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꼭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당분간은 전세가율이 뭐 8, 90% 오른 시기는 한 5년 이후는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재테크라던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교육이나 유튜버나 뭐 또 특히 지금은 이제 회사 월급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조금만 가격이 떨어지고 아까 같은 그런 공식들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전세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 끝났네 하고 전세를 사는 게 아니고 다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락과 급반등이 엄청나게 빠르게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전세가율이 쉽게 매매가 통미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거시적인 경제가 무너지거나 뭔가 좀 정말 부동산이 이제 끝났다라는 어떤 심리가 깔리기 전까지는 70대 후반 80%는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 중후반만 돼도 매수하기 적정 전세가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생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는 분들, 정고점 대비 30% 하락한 단지 위주로 보시라는 거, 가격에 집중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금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전세가율 60% 이상, 60 그리고 60대 후반까지 가면 더 좋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 잡고 뭔가 용기 내서 판단하실 때 중요한 어떤 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 집 마련 탐색 방법은 다음 주차에 제가 이제 AI 다뤄서 데이터를 다루는 처리하는 부분에서 바로 처음에 저는